26번 자국과 외국의 화폐 시장이 다음의 균형 조건을 각각 충족한다. M, P, Y는 각각 명목 화폐 공급, 물가 및 총 생산을 나타내며 k는 상수이다. 외국 변수는 별 표시로 자국 변수와 구분한다. 자국의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외국에 비해 각각 7%포인트와 2%포인트 높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고 할 때 명목 환율의 변화율은 단 명목 환율은 외국 화폐 한 단위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26번 문제는 화폐시장 균형식이 주어져 있고 화폐시장 균형식을 구성하는 명목 화폐 공급과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 경제 성장률에 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활용해서 명목 환율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화폐시장 균형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국부터 보면 양변에 자연노고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이 되죠. 어떤 변수에 대해서 자연노고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그 변수의 변화율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외국의 화폐시장 균형식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율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모습에 외국의 변수임을 나타내는 별 표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율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준 다음 이것을 상대적 구매력 평가와 연결을 짓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1번식과 2번식이 나옵니다. 1번식은 자국의 경우고요. 2번식은 외국의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이항을 하는 과정에서 k의 변화율, 이것은 문제에서 k는 상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변화율은 제로가 돼서 이 식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그것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의 식이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연노고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환율의 변화율이 각 국의 물가 상승률 차이로 표현된다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식이 나옵니다. 명목 환율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자국 물가 상승률과 외국 물가 상승률 자리에 바로 앞에서 구한 1번식과 2번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 문제에서 자국의 명목화폐 공급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이 외국에 비해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높다고 했으니 이 식의 이 부분이 자국과 외국의 명목화폐 공급 증가율의 차이고 이것은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7%포인트, 이곳에 2%포인트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명목 환율의 변화율은 5%가 나옵니다. 따라서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과 같은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고려하자. 생산 측면의 식이 나와 있고요. 총 생산이 총 요소 생산성, 자본, 노동의 함수이고 총 요소 생산성부터 자본, 노동 모두 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각각 고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F는 총 생산 함수이고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 증가함수이다. 즉 A, K, L에 대해 증가함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 측면을 보면 소비는 가처분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인데 문제에서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는 증가함수고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는 감소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인데 투자는 총생산에 대한 함수인데 문제에서 총생산에 대해 증가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와 정부 지출이 고정된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단 저축 곡선과 투자 곡선의 세로축은 실질 이자율을, 가로축은 저축 또는 투자를 나타낸다. 27번 문제는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대부자금의 공급을 나타내는 저축 곡선과 대부자금의 수요를 나타내는 투자 곡선의 식을 도출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자금 시장 모형의 식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소득 항등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의 각 변수의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 항등식을 대부자금의 공급과 대부자금의 수요가 같다는 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우변에 투자만 남겨두고 소비와 정부 지출을 좌변으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 조세를 한번 빼주고 더해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 민간저축이 되고 조세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것이 정부저축, 그래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합친 것이 이 경제의 총저축, 즉 대부자금의 공급을 나타내는 저축곡선의 식이 되고요. 우변은 대부자금의 수요를 나타내는 투자곡선의 식이 되고요. 그러면 저축곡선과 투자곡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소득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소득 자체가 증가해서 변동하는 폭이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가 변동하는 폭보다는 크다고 가정을 합니다. 케인즈 모형이었다면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비가 증감하는 폭이 소득 자체가 증감하는 폭보다는 작은 것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 모형은 고전학파 모형이고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소비 함수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득 자체가 증감하는 폭보다는 소비가 증감하는 폭이 작다고 가정을 하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저축은 소득의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조세를 볼 텐데 조세는 우리가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저축곡선식과 투자곡선식을 도출할 때 한번 빼주고 한번 더해줬죠. 그래서 이 영향은 없다고 치면 결국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가처분 소득을 통해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남게 됩니다. 즉 소비는 조세의 감소함수죠. 조세가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그런데 민간저축에 소비가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가 조세의 감소함수니까 민간저축은 조세의 증가함수가 되고 따라서 총저축 역시 조세의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정부 지출은 정부 저축을 감소시키니까 총저축도 감소시키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실질이자율인데 왜냐하면 대부자금 시장의 그래프를 그리는 평면의 세로축이 실질이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질이자율은 소비함수에 영향을 미치죠. 즉 소비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인데 이것이 민간저축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니까 민간저축은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되고 따라서 총저축 역시 실질이자율의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이자율과 저축 투자 평면에서 저축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를 나타내는 투자 곡선식을 보면 투자는 총생산에 대해서 증가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 실질이자율과 저축 투자의 평면인데 소득의 평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Y바로 정해지면 투자는 그 수준에서 일정하게 되고 따라서 실질이자율과 저축 투자의 평면에서 투자 곡선은 수직이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그래프로 그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저축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저축 곡선은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증가함수였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2번 투자 곡선은 수직이다. 투자 곡선은 수직이었죠.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최초 균형 이 제로에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은 총 저축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이 원점에서 형성이 되고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보기 4번 소비가 외생적으로 증가해도 소득은 불변이다. 소득에 소비가 미치는 영향을 보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래프로 볼 것이 아니라 식으로 봐야 됩니다. 생산 측면에 총생산, 즉 총소득이 있죠. 이 총소득은 총요소 생산성, 자본, 노동의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과 자본과 노동이 모두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생산은 이 세 변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 불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소비가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는데 AKL은 소비와 아무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Y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마지막 5번은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했던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총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생산 감소에 따라서 저축과 투자 모두 총생산의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총생산이 감소하면 저축과 투자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그래프에서 최초 균형점 E0에서 저축과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둘 다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총 생산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알 수 있지만 영향의 크기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 곡선과 투자 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최초보다 상승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처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기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7번 문제는 5번이 답입니다. 28번 다음 표는 어느 경제의 노동시장 관련 자료이다. 이 경제의 모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이며 현재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다. 취업자 수와 실업률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확률, 구직률이죠. 그리고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 이것은 실직률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일정하다. 28번 문제는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의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실업률을 구할 때는 이 오른쪽에 이 네 가지 사항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뉩니다. 그 다음 비율이 중요한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됩니다. 이 외에도 취업률은 1에서 실업률을 빼거나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 고용률이 있는데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 실업률입니다. 자연 실업률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룰 경우에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균제 상태가 성립이 됩니다. 즉 신규로 취직하는 사람의 수와 신규로 실직하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로 늘어나는 구직자 수는 기존 실업자 중에서 구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되겠고요. 신규로 실직하는 사람의 수는 기존 취업자 중에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직률을 F, 실업자를 U, 실직률은 S, 취업자는 E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이 균제 상태의 조건인데 취업자는 실제 실업률 2번식에서 봤지만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L-U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식을 U와 L로 각각 묶은 다음 자연 실업률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로 표현을 하면 구직률 더하기 실직률 분의 실직률이 자연 실업률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가 50만 명이고 신규 취업자 수가 4만 명입니다. 그래서 식을 이와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구직률 곱하기 실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직률 F가 8%로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 1.6%가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실직률을 의미하겠죠. 실직률이 S라고 했으니까 S는 1.6%고 균제 상태에서는 신규 취업자 수와 신규 실직자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신규 취업자 수가 4만 명이므로 신규 실직자 수도 4만 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실직자 수가 4만 명이라고 두고 이것은 실직률의 취업자를 곱한 값이죠. 실직률이 1.6%로 주어졌으니까 취업자 수 2를 도출하면 250만 명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1번에서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실업률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현재 실업률을 물어봤지만 현재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연 실업률을 구해서 도출할 수도 있고요. 즉 구직률과 실직률을 자연 실업률을 구하는 식에 대입해서 도출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 실업률을 도출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 실업률을 구해서 도출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의 합이 300만 명이니까 300만 명 분의 실업자 수 50만 명 해서 실업률은 16.6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M 모형을 가정하자. 상품시장의 행태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IS 곡선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화폐시장의 행태 방정식이 나와 있고 이것은 LM 곡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부터 파이 익스펙테이션까지 기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또한 오쿤의 법칙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해서 실업률과 총생산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용한 재정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5%로 유지하고자 할 때 정부 지출은 단 명목이자율과 실업률은 퍼센트 단위로 표시된다. 29번 문제는 폐쇄경제 ISLM 모형식과 오큰의 법칙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지출 수준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실업률을 5%로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실업률과 소득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오큰의 법칙에서 정부의 목표 실업률인 5%를 대입을 해서 소득 수준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U 자리에 5%를 대입하면 되는데 단서에서 명목이자율과 실업률이 퍼센트 단위로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0.05가 아니라 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450이 나오고요. 이렇게 도출된 450을 상품시장의 균형식인 IS식과 화폐시장의 균형식인 LM식에 대입을 한 다음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부 지출 G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IS 곡선식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을 쓰면 되겠죠. 소득이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에 합이 되고요. 여기에 주어진 소비와 투자의 행태 방정식을 대입하고 나머지 수치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G가 되고요. 그런데 I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G를 도출할 수 없죠. I는 화폐시장의 균형식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화폐시장의 균형식은 실질화폐 공급이 실질화폐 수요와 같다는 식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화폐시장의 조건들을 대입하고 Y450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명목이자율 I는 7.5가 나오고 이것을 IS식의 이 I 자리에 대입해서 G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부 지출 값은 6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인구 증가를 고려한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생산, 자본, 투자로 표시된 생산함수와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이 각각 다음과 같다. 인구 성장률과 감가상각률은 각각 0.15와 0.05이고 저축률은 0.6이다. 현재 이 경제는 균제 상태이다. 다음 중 이 경제의 황금률 균제 상태와 황금률 균제 상태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번 문제는 솔로 경제성장 모형에서 황금률 균제 상태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태가 균제 상태이고 황금률 균제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과 황금률 균제 상태에 대한 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와 황금률 균제 상태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떼어왔습니다. 솔로 모형에서 균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 또는 균형 성장 경로라고 하는데 경제의 초장기적 균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균제 상태에서는 경제 변수들의 증가율이 일정한 상태가 되고 문제에서 1인당 생산함수,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이 델타 K가 제로가 됩니다. 이 식을 보면 투자에서 인구 성장률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것에 1인당 자본량을 곱한 것을 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이 되고 이 뒷부분은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균형에서는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게 돼서 투자 대신 저축을 대입을 해주고, 그래서 저축에서 이 부분을 뺀 것이 균제 상태에서는 제로가 되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일치하게 되고 1인당 자본량의 변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1인당 생산함수가 있고 여기에 저축률을 곱한 1인당 저축 곡선이 있고, 이것이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이 되고, 원점에서 나오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인구 성장률과 감가상각률의 합인데 이것이 1인당 자본량의 감소 요인이 돼서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일치하게 됩니다. 즉 스몰 k 스타가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 되고 이 수준에서의 1인당 생산이 균제 상태의 1인당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 황금률 균제 상태를 살펴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1인당 소비를 우리가 스몰 c라고 하면 이것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 생산이 소비와 투자의 합이라는 식에서 1인당 소비는 생산에서 투자를 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인당 생산은 주어진 생산함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자본의 함수이니까 FK로 표현을 했고, 그런데 균형에서는 1인당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므로 1인당 투자 대신 1인당 저축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 황금률도 균제 상태를 전제하에 논의되는 조건이므로 균제 상태의 조건식을 저축 자리에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인당 소비를 1인당 자본의 함수로 변형을 해준 다음 1인당 자본에 대해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1인당 소비를 1인당 자본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 0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황금률 균제 상태의 식이 도출됩니다. 즉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인구 성장률 더하기 감가상각률이 같다는 식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나타내면 1인당 생산함수가 있고 1인당 저축 곡선 그리고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직선식이 있습니다. 먼저 균제 상태 조건에 의해서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과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이 만나게 되고, 이 선상에서 결정되는 1인당 생산에서 1인당 저축을 뺀 1인당 소비가 황금률 조건을 만족하면 극대화됩니다. 황금률 조건은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인구 성장률 더하기 감가상각률이 같다는 것인데, 인구 성장률 더하기 감가상각률은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1인당 생산을 미분한 값, 즉 기하학적으로는 1인당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황금률 균제 상태 조건 하에서는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일치하게 돼서 이때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됩니다. 지금까지 균제 상태와 황금률 균제 상태의 조건을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먼저 균제 상태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균제 상태 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저축률이 0.6 그리고 1인당 생산함수 루트 K를 곱해주고, 우변에는 인구 성장률 0.15와 감가상각률 0.05를 더한 값에 스몰 k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0.2k가 되죠. 이것을 정리하면 스몰 k의 값은 9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1인당 생산함수에 다시 대입하면 1인당 생산은 3이 나오고 1인당 소비는 1인당 생산에 1- 저축률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1- 저축률은 0.4고 여기에 1인당 생산 3을 곱하면 1인당 소비는 1.2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1인당 자본량 9일 때 균제 상태의 조건이 성립을 하고
이때 1인당 생산은 3이 되고 지금 이 핑크색 부분이 1인당 소비가 되죠. 이 길이가 1.2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인당 저축은 3에서 1.2를 뺀 1.8이 되겠죠. 그 다음 황금률 균제 상태를 도출하면 이 조건에 따라서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은 1인당 생산함수 y는 루트 k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되고 우변에는 역시 인구 성장률과 감가상각률의 합인 0.2를 놓고 k에 대해서 정리하면 황금률 자본량 kg는 6.25가 나옵니다. 이것을 1인당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루트 k니까 황금률 균제 상태의 1인당 생산은 2.5가 나옵니다. 그 다음 황금률 균제 상태도 균제 상태이기 때문에 균제 상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황금률 균제 상태의 저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황금률 저축률에 1인당 생산을 곱한 것이 인구 성장률과 감가상각률의 합에 황금률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을 곱해서 같게 놓으면 1인당 균제 상태의 저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0.5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인당 소비도 구할 수 있죠. 1인당 소비는 1- 저축률에 생산을 곱한 것이니까 앞에서 구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황금률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비는 1.25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이 점에서 균제 상태가 성립하고 그리고 황금률 균제 상태의 자본량이 6.25로 되어 있고 1인당 생산은 2.5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상에서 1인당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하게 되고 이 핑크색 길이인 1인당 소비가 1.25 그리고 1인당 저축은 1인당 생산에서 1.25를 뺀 역시 1.25가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기 1번 황금률 균제 상태에 부합하는 저축률 SG는 0.5로 도출을 했습니다. 2번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생산 YG는 2.5였죠. 3번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비는 현재의 균제 상태에서 보다 크다. 현재 균제 상태에서 소비는 1.2,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 소비는 1.25로 0.05만큼 크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고 4번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0보다 작다. 균제 상태는 1인당 자본량이 9였고 황금률 균제 상태는 1인당 자본량이 6.25입니다. 현재의 균제 상태에서 황금률 균제 상태로 갈 때 1인당 자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0보다 작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의 증가율은 같다. 균제 상태에서 황금률 균제 상태로 이행할 때 보기 4번에 의해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음수가 되고 그러면 1인당 자본이 감소하니까 1인당 생산도 감소하게 돼서 증가율은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1인당 자본이 감소함에 따라서 1인당 생산은 1인당 생산함수를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의 증가율을 봐야 되니까 1인당 생산함수 식을 증가율의 식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와 같이 증가율의 식으로 변환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인당 자본의 증가율에 2분의 1을 곱한 것이 1인당 생산의 증가율이 되죠. 그래서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의 증가율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0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